안녕하세요. 마음읽기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오리여인 작가님의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라는 책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잠깐의 여유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책을 읽으시고 아주 잠깐의 휴식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는 흠이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셋째 삼촌이 일으켰던 문제들이나 예전 남자친구에게 받았던 상처 같은 것. 그래서 가족 이야기에서는 셋째 삼촌을 쏙 뺐고 남들에게 아름답게 보일 만한 사랑만 늘어놓았다. 그런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드니 이런 엉킨 마음이 저절로 풀리게 되었다. 친구네 남동생이 사고친 이야기나 지인이 시댁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생각했다. 한 친구는 예전에 얼마나 못된 남자를 만났는지 지금 남편에게 감사하다며 깔깔 웃기도 했다. 과거의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떳떳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완벽한 가정에서 자랄 수도 없고 완벽한 연애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비슷한 삶에서 오늘도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알아간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천천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학교 주변에서 운전할 때, 자전거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길 고양이에게 다가갈 때, 프라이팬에 식빵을 구울 때, 바느질로 옷을 꿰맬 때, 서두르다 보면 사고가 나거나 위험이 따른다. 무언가 내 곁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 그런 것들에는 빠르게가 아닌 천천히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인생, 우리 인생도 천천히 가야 한다. 우리 인생은 식빵보다, 바느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니까. 올해 여인으로 활동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휴식기를 갖기로 했다. 가장 먼저 SNS 업로드를 그만두었다. 나는 팔로우 숫자보다 좋아요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림이나 글을 계정에 올리고 나서 좋아요가 1분 만에 얼마나 눌리는지 10분 뒤, 1시간 뒤, 잠자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도 확인했다. 그게 내 그림에 대한 촉도가 아니란 걸 잘 알면서도 좋아요 수가 적으면 무언가 부족한가 싶었다. 반대로 좋아요가 많으면 앞으로도 이렇게만 그려야 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또 하나, 내가 민감하게 신경 썼던 걸 다른 작가의 좋아요와 팔로우 숫자였다. 나보다 훨씬 많은 좋아요를 받은 작가를 보면 스스로 못나고 자격 없는 작가가 된 것 같아 주눅들었다. 개인 계정이라고 다를 게 없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친구들을 보면 괜히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도 나만 외롭구나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인생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나를 작게 만드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SNS 앱을 지웠다.
습관적으로 들어가던 게 없어지니 며칠은 허전하기도 했지만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 금세 적응했다. 포스팅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타인의 피드백에 긴장할 일도 없게 됐다. 필요할 때만 SNS에 들어간 지 5개월 정도 지난 요즘, 그 사이 마음이 건강해진 건지 이제 다른 작가의 작품에 좋아요도 곧잘 누른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났던 시간만큼 그 어떤 따뜻함과 동그란 마음이 내 안을 채운 기분이다. 친한 언니가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 한 장을 줬다. 사진 속에는 내가 있었다. 설치 작가인 언니는 여행을 좋아하고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 사진 앞면에 만질만질한 촉감이 손끝에 느껴진다. 와, 언제 찍었어? 진짜 고마워. 그게 뭐가 고맙노?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화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도 필름 대신 셀카봉을 챙기는 시대. 그래서인지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무척 가치 있게 느껴진다. 언니가 쓰는 카메라 필름 수는 24장. 나와 하루를 같이 보내는 날 새 필름을 꼈다고 가정하면 언니는 24번이라는 한정된 기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혹은 기억하고 싶은 순간에 셔터를 눌렀을 것이다. 앞으로 더 좋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마음을 구석에 밀어두고 지금을 선택한 것.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언니에게 7개월 전 나를 사진으로 받는 일은 정말이지 특별하다. 어릴 때 먹었던 보온 도시락이 생각난다. 보온 도시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먹을 때에는 아주 작은 온기만 품고 있는 것. 그래서 밥은 조금 눌린 듯하고 달걀도 수분을 잔뜩 머금고 김치도 미지근해진 그런 것. 엄마가 보온 도시락을 싸는 시간, 내가 집과 학교로 들고 오가는 시간, 엄마가 다시 설거지하는 시간. 도시락 뚜껑을 열면 늘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는 도시락을 싸고 그릇을 씻으며 내 생각을 했겠지. 얼마 안 되어 학교엔 급식실이 생겼다. 도시락을 싸는 시간을 아껴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 서로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 반찬이 남으면 엄마가 서운할까봐 열심히 골고루 먹던 그 마음 대신 무엇을 얻은 걸까? 본가 주방에는 그 후에 해바라기 그림 액자가 걸려있다. 아마 입주 전 아파트에서 모든 주방에 일괄적으로 달아놓은 것일 테다.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그림 액자를 쳐다보며 여기다 가족 사진을 걸면 좋겠는데? 하고 말했다. 엄마와 아빠가 가족을 꾸린 지 35년.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은 몇몇 있지만 사진관에서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을 찍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몇 주 뒤 대구에 있는 신생사진관으로 부모님을 이끌었다. 김천에서 조금 먼 거리에 있었지만 사진작가의 작업물이 우리 집 분위기와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그곳으로 결정했다.
차량이 시작되었고 먼저 아빠와 엄마가 손을 잡고 감싸 안는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나와 동생이 차례로 들어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따님이 아버님 어깨에 손을 올려보세요. 아드님이 어머님에게 조금 기대세요. 작가의 여러 주문이 이어졌다. 따님, 아버님과 눈을 마주치세요. 아빠와 이렇게 눈을 오랫동안 마주친 적이 있었던가? 아빠 눈가에는 주름이 많았고 흰자가 탁했다. 거기엔 늙은 아저씨가 서 있었다.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마음속으로 작가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작가님, 우리 엄마, 아빠 예쁘게 찍어주세요. 사람을 만나는 건 책 한 권을 읽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도 한 장씩 차곡차곡 쌓여간다. 처음엔 흥미가 없던 책이어도 어떤 구절이나 문장만으로도 그 책이 좋아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거나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사람이라는 책은 아주 방대하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상대를 알아간다. 평생을 곁에 두고 읽기도 하지만 어떤 책은 중간에 덮어버리기도, 그러다 슬며시 다시 꺼내 읽기도 한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렇게 한 사람을 알아간다. 사람은 저마다 하나의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상대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길게 늘어난다. 그 늘어진 끝이 상대의 동그란 표면을 누르면 그 자리는 쿡 하고 들어간다. 주변은 두 개의 산처럼 볼록 올라온다. 그렇게 늘어난 마음과 상대에게 들어간 곳이 맞물리면서 두 동그라미는 그렇게 하트 모양으로 변해간다. 혼자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의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최대한 앞쪽에 앉는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골라간다. 무얼 보면서 먹으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먹게 된다는데 그래서 더 좋은 건가 싶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은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 눈물이 나면 엉엉 울어버린다. 영화가 끝난 후 올라가는 자막이 끝날 때까지 보는 걸 좋아하는데 혼자 가면 눈치 보지 않고 편히 감상할 수 있다. 얼마 전 친구랑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려 같은 영화를 혼자서 다시 보러 갔다. 하지만 처음 봤을 때의 그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 없었다. 울 수 있을 때 펑펑 울었어야 했는데 역시 나는 혼자 영화를 보는 게 좋다. 책을 혼자 읽듯 그렇게. 어둠 속에 숨고 싶은 날이다. 술자리에서
한 지인이 내게 말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는 작가는 그림값이 몇십억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가진 것은 자존심 하나뿐. 왕성하게 활동하는 다른 작가들의 전시 소식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존경스러웠다. 하지만 지인의 그 말 한마디에 단단한 둑 같던 마음에 티끌만한 생채기가 생겼다. 그리고 그 틈으로 슬픔이 순식간에 터져나왔다. 자존심으로 만든 뚝이었나 보다. 와르르 무너진 마음 사이로 열정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다. 마음이 물에 젖은 한지같이 질척이고 무거워졌다.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먼지 같은 이야기에 마음 쓰지 말라며 밥이나 먹자 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하고 같이 걷다 해방촌 계단에 앉았다. 달이 보인다. 한참을 친구와 이야기하니 푹푹 젖어있던 마음이 꾸덕꾸덕 말라간다. 그래, 눅눅해진 내 마음. 시간을 들여 잘 말려주면 마른 한지처럼 더욱 질기고 단단해지겠지. 오늘은 우수다. 눈이 녹고 싹이 트는 시기. 살다 보면 사람 마음에도 우수가 몇 번이고 찾아온다. 그러다 다시 더워지는 소설을 지나 밤이 길어지는 추분을 만나고 가장 추운 소안에서 홀로 울기도 한다. 하지만 이내 청명이 다가온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들이 있다. 살아가고, 그래도 살아가고, 가끔은 울기도 하지만 이내 좋은 일이 온다. 장마가 계속되어도 며칠만 지나면 먹구름이 물러가고 젖었던 옷까지도 뽀송뽀송하게 말려줄 해가 뜬다. 그렇게 또 돌아온다. 언정이 아니니? 얼마 전 세연이와 구미에 있는 한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의 가게였다. 같은 반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종종 함께 어울렸던 친구.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연락이 끊어졌는데 어엿한 사장님이 되어 있었다. 일단 내 스타일의 옷이 많아 가게는 합격. 옷을 잘 사지 않지만 친구 할인 찬스로 원피스 2벌과 강력히 추천한 청바지도 샀다. 너희 결혼은 했니? 그때부터 옛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15년 만에 처음 만났지만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처럼 열띤 수다가 시작되었다. 얼마 전에 결혼한 누구는 결혼식 때 신랑이 그렇게 울었다는 이야기부터 누구는 애를 둘이나 낳았고 누구는 선생님이 되었다며 잊고 살던 친구들의 근황이 쏟아졌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친구가 되었던 그때.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만나도 그냥 친구였다. 친구. 장마철이다. 비가 오는 날은 마음이 유연해진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가만히 노래를 듣는다. 비 오는 날은 약속에 늦어도 조심히 오라며 너그러워진다. 비 내리는 소리가 좋아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본다. 나는 장마철을 좋아한다. 비 오면 서로에게 우산 챙겨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말하는 그런 날들이 참 좋다.